안녕하십니까. 알카텔 순트에서 와이넷을 담당하고 있는 장상욱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미리 보는 5G인데요. 약간 장명한 느낌이 납니다. 제가 와이넷을 지금 거의 한 18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이넷을 하다 보니까 와이넷 속에 많은 포커스를 하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삶하고 약간 좀 연계를 짓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20대 때는 2G가 나왔어요. 20대 후반 때. 그리고 30대 후반 들어가면서 3G가 나왔고, 40대 중반이 되니까 4G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대에 들어가면 아마도 5G가 바로 활성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50대가 정말 멀지 않아서 조금 서글픈 생각을 좀 듭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대에 대해서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G를 현재 드라이빙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견인을 하고 있는 것은 사용하는 엔드 유저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3G, 4G를 거치면서 가장 이제 지금 현재 이제 4G 시대인데 데이터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길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성능을 요구를 하는데 가입자 단에서의 성능뿐만 아니고 네트워크 단에서까지 포함된 자기가 엔드 유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그런 강력한 성능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동안 그 전통적으로 해왔던 어플들이죠.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이메일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그 어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 더 프로액티브한 조금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M2M이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개개인의 그 디바이스에서 그거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난 non-traditional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이러한 즐거움을 오래도록 누리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 아까도 전에 발표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배터리의 성능이 점점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성능을 조금 더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파워 세이빙을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5G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바일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5.3빌리언 가입자의 환경에서 M2M을 뺀 가입자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거의 2배 이상이 늘어나는 9빌리언입니다. 근데 옆에 M2M 커넥션의 가입자 수를 보시면 불과 4년 만에 3배 이상을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M2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가입자 역시 기존의 그 증가치보다 훨씬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횟수입니다. 이얼리로. 그래서 맨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스마트폰 유저가 있는데요. 2012년에 1.13빌리언하고 2017년에 2.5빌리언이 있는데요. 이거를 보통 대칭을 시켜보면 한 가입자당 한 73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1년에 다운받는다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17년으로 가면서는 한 80개 이상, 저도 한 1년에 거의 제 웹도 한 50개, 80개 정도는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섭도록 모바일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5G를 견인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대가 이제 저희가 3G를 거치면서 4G가 이제 주로 이루고 있고, 2020년대로 가면서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면서 이제 5G가 이제 활성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4개의 캐테고리 측면에서 시장의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엔드 유저 단에서는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 지배하는 이런 환경에서 2020년대에는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뿐만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퍼스널 디바이스들, 아주 조그만 M2M에 사용되는 그런 디바이스까지 모든 게 다 커넥션이 돼야 되는 그런 배경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입니다. 현재는 트래픽의 증가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용량을 증설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제는 5G에서는 그 용량뿐만이 아니고 better bit라고 해서 주파수를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냐는 그 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폰의 배터리 라이프가 이제 좀 더 연장이 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 2G가 저희도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KT에서 이제 2G를 셧다운했죠.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가면 드디어 3G가 셧다운될 걸로 글로벌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동안의 OTT 플레이어죠. 컨텐츠에서는 거의 왕력화를 했었는데요. 이게 5G로 바뀌면서 네트워크의 중립성,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를 쓰더라도 퀄리티는 똑같다라는 그런 룰이 깨지게 됩니다. 즉 5G에서는 그 각각의 그 서비스에 따라서 QoS 퀄리티가 거의 5G에서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OTT 플레이어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에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페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이 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G에서는 기존의 4G하고는 약간 변화된 시장의 환경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5G를 드라이빙 하는 거는 저희가 아칼드 루센트에서 보고 있는 최소 6개 정도로 가장 키 카테고리를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브로드밴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에어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요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션 크리티컬, 레이턴시. 기존보다 더 짧은 레이턴시, 응답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M2M 같은 경우는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존보다는 더 빠른 레이턴시가 요구되는 거고요. 아까 배터리 라이프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들었고, 이노베이티브 서비스. 그동안에는 전통적으로 EPC에서 채널을 할당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그 폴리시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좀 더 많은 서비스가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메인 벤더의 제품이 아닌 서드 벤더, 그러니까 즉 전혀 다른 벤더의 플랫폼들이 들어와서 그 네트워크에 인터그레이션 돼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non-traditional device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이게 대부분 IoT나 M2M 서비스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런 5G를 위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에서 어떤 액티비티들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유럽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유럽 밴더를 알카텔루스를 포함한 유럽의 네트워크 강자들이 지금 리드를 하고 있는 매티스 2020입니다. 그리고 매티스 2020에서 별도로 non-orthogonal waveform, 그러니까 5G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웨이브폼을 별도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5G Now라는 그런 연구 학술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5G 포럼이 개최가 됐었죠. 그래서 알카텔 루센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서치에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벨랩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저희 리드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벨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세 가지 5G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5G 에어 인터페이스인데요. 조금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5G에서 가장 큰 초점은 M2M이나 IoT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시그널링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게 에어 인터페이스입니다. OFDM이라든지 뭐 FMC라든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게 이제 주로 포커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너지 세이빙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신문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가입자가 없을 때는 굳이 RF가 그러니까 시그널을 굳이 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입자를 스마트하게 체크를 해서 가입자가 없을 때는 RF를 끄고 필요 없는 노드비를 약간 셧오프 시켰다가 필요할 때 어떤 가입자가 와서 어떤 리스폰스를 요구할 때 다시 리줌하는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 인터페이스의 마지막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쓰지 않고 있었던 그러니까 캐리어 단에서 쓰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밀리미터 웨이브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20기가 이상, 30기가 이상 때의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밀리미터 웨이브의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벨랩에서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생각했었던 EPC, 그러니까 코어 단에서의 클라우드뿐만이 아니고 억세스 단 레이어에서도 클라우드가 필요하다는 건 지금 현재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LTE가 되면서 3G에서도 이제 그 KT에서 CCC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을 때부터 나온 건데 기존의 그 전통적인 BTS 타입, 그러니까 디지털 단과 RF 단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했던 거에서 3D CCC는 그거를 분리를 시켰죠. 분리를 시켜서 BBU 단, 그러니까 디지털 단은 센트럴라이즈를 시켜서 오펙스를 굉장히 세이빙을 했고요. 그다음 RF 단은 밖으로 원격으로 빼서 그 안테나와 기지국 간에 조금 로스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그게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프론트 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디스트리뷰티드로 가면서 프론트 홀이라는 거는 BBU 단과 RRH 단의 그 구간을 저희가 이제 프론트 단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코스트가 굉장히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프리 뭐 357 이렇게 나가고 있죠. 점점 그 시프리에 대한 밴드위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코스트도 만만치 않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개선을 시킬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랜단을 클라우딩화 시키는 겁니다. 즉 L1, L2, L3 단을 클라우딩 시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L1 단을 기존처럼 RRH에다 그냥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L2하고 L3 단은 BBU처럼 센트럴라이즈를 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넌 시프리라는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 L1하고 L2, L3 간의 통신은 이더넷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RRH라든지 억세스 단에서의 이런 노력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벨랩에서 포커스를 하고 있는 부분 5G에서는 모든 형태의 컨트롤 단이 하나의 컨트롤 단으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컨트롤 단의 인터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그레이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벨랩에서는 이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G에서는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요구가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기술들은 아닙니다.
일부 기술들은 현재 한국의 사업자들에 의해서 이미 구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하는 게 이거는 4.5G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주파수 밴드를 사용하고 있는 캐리어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파이프를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파이프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술이 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4.5G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듀얼 커넥티비티입니다.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대신 듀얼 커넥티비티라는 게 있는데요. 뭐 C1, C3, A1 뭐 이런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셀을 스플릿 하느냐 아니면 스플릿 하지 않느냐, 이게 두 가지 방법은 아니긴 하는데요. 이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같은 경우는 벤더가 틀리면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근데 듀얼 커넥티비티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벤더들에서도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R12에서 지금 스탠다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R12는 올 12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mbined Cellular and Wireless LAN. Wireless LAN은 별거 아닙니다. 와이파이겠죠. 이 와이파이 단을 기존에 코아 단에서 컨트롤 하던 거를 LAN 베이스, 그러니까 LAN 액세스 단에서 이거를 인터워킹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진보된, 기존보다는 약간 진화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단에서는 뭐 기존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볼트는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웹 RTC, OTT의 웹의 도움이 없이도 인터넷 웹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구글의 크롬이나 이런 게 대표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EPDG, 역시 이것도 기존의 와이파이나라고 셀룰러 단을 시밀리스하게 묶어주는 기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네트워크 단에서의 5G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QoS입니다. QoS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서 각각의 5G에서 요구되는 각각의 다른 서비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서비스를 네트워크 단에서 컨트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와이파이 존에 들어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를 제가 켜야 되고 와이파이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제 망을. 그렇지만 5G에서는 이런 수고스러움이 없어집니다. 네트워크 단에서 모든 가입자단에서 요구되는 서비스까지, QoS까지 네트워크 단에서 맞춤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자들은 와이파이 존으로 들어가든 캐리어 단으로 들어가든 전혀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에서 그냥 디맨딩을 해서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를 그 가입자가 요구하는 그 서비스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스마트한 형태의 정책을 적용하는 스마트한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플랫폼 피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추얼라이제이션이 거의 대세를 이룰 텐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4G에서 4.5G로 가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4G에서 보이지 않던 클라우드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G에서 되는 거는 이 4.5G를 기반으로 한 그 기술에서 새로운 5G 레디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어 인터페이스가 추가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G는 4G와 비교해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기술은 아닙니다. 4G, 4.5G 이걸 기반으로 해서 5G는 4G라든지 4.5G를 보완하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5G에서는 모든 그동안에 각각 따로따로 2G, 3G, 4G, 5G 이런 따로따로 와이파이 그런 형태의 각각의 컨트롤 어플리케이션이 각각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걸 하나로 합칩니다. 하나로 합쳐서 이 6개의 이 서클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어플리케이션들을 하나의 플랫폼과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묶어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예를 들었어. 밑에 그림에 예가 들어져 있는데요. 유저 1 같은 경우는 굳이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로 나갈 필요가 없는 가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요구를 할 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와이파이라든지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알아서 스마트하게 지정을 해서 로컬에 있는 서버를 접속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만, 그러니까 서비스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유저 2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그러니까 외부 환경 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서비스를 요구한다 그럴 때는 셀룰러망을 통해서 외부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마트하게 많이 진화한다는 거죠. 기존하고는 좀 틀리게. 그 다음에는 5G 라디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희가 네트워크를 분류를 할 때 오픈 루프하고 클로즈 루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두 가지 구분하는 기준은 단말과 네트워크에서 두 개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단말에서 피드백을 받느냐, 피드백을 받지 않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클로즈 루프하고 오픈 루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스몰셀 같은 경우는 기지국하고 단말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네트워크에서 파워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그널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피드백을 단말기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해넷이라든지 이런 그 스몰셀 같은 경우는 오픈 루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서비스가 트래픽 형태가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컨텐션 베이스드의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열 때는 에크 시그널을 보내고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에크 시그널을 받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런 통상적인 시그널링을 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 형태가 되겠습니다. 콜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많이 사용되는 게 MTM이라든지 이런 IoT에서 이제 사용이 되겠는데요. 이런 형태의 서비스는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그 컨벤셔널한 그런 서비스하고는 아주 특이한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네트워크 형태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서비스를 4개의 저희가 카테고리를 나눠놨는데, 이 4개의 카테고리를 하나의 에어 인터페이스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5G 라디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이제 그 5G에서는 이러한 그 원 싱글 형태의 웨이브폼을 지원하기 위해서 3가지 기술들이 지금 스타디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는 CP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LTE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UF-OFDM은 아까 들으셨는데 굉장히 포커스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세 번째로 FBMC는 1960년도에 이게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OFDM으로 충분히 주파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5G로 가면서 이제 IoT라든지 M2M, 그 다음에 주파수 효율성이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FBMC에 대한 스타디가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스탠다드에서 보신 5G 나우라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커넥션리스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5G 인터페이스를 알카텔루센트에서는 UF-OFDM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OFDM을 사용했을 경우 이게 자본들입니다. 노이즈들인데요. 서브 채널을 했을 때 노이즈가 이만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드밴드가 그만큼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UF-OFDM을 사용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OFDM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생기고 있죠. 노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는 어떻게 내고 있냐면요. PRB라는 Physical
리소스 블락입니다. 이 각각의 서브 채널에 필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해서요, 별도의 그 큰 가드밴드가 필요 없이 아주 조그만 네로밴드, 아주 작은 형태의 가드밴드 단위로서만 이 노이즈 레벨을 충족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기술이 UF, OFDM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이제 RF인데요. 크게 저희가 5G에 사용할 수 있는 RF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6기가 이하는 로우밴드로 지칭을 했고요. 20기가 이상은 하이밴드로 지칭을 했습니다. 즉 밀리미터 웨이브인데요. 보통 6기가 이하는 캐리어 셀룰러 밴드라고 해서 많은 셀룰러 밴드 3G PP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밴드가 되겠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밀리미터 웨이브죠. 사거리가 짧은 장면에 많은 데이터 용량을 한꺼번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요, 5G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G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많은 기술들이, 서비스들이 이제 형태가 요구되는데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포르딕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통적인 방식의 뭐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니셜이라는 그런 하이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로우 레이턴시, 카투카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그런 MTM 방식이라든지 이런 네 가지 방식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지만 4G와 5G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QoS입니다. QoS를 해서 기존의 가입자가 불편하게 망을 선택을 하는 그런 서비스에서 이제는 5G에서는 그걸 모든 거를 네트워크 단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비지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다 인비지블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일단 가입자는 전혀 내가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없고 그걸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장 5G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술들입니다.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밀리미터 웨이브, 20기가 이상이 요구되는 새로운 형태의 RF 기술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매시브 마이머, 4x4라든지 8x8 이런 빔폼 이런 다양한 형태의 마이머 기술이 생길 수가 있을 거고요. 웨이브폼 인핸스먼트, 아까 말씀드린 UF, OFDM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다양한 웨이브폼 형태의 기술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스마트 네트워킹, QoS를 네트워크 단에서 지원하는 그런 스마트한 네트워크가 있을 거고, 컨텐션 서비스,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시그널링에 별도의 시그널링이 필요 없이 바로 패킷을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5G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G를 그래서 설명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거 뭐 슬픔만 좀 늘어나는 게 5G 아니냐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엔드-투-엔드 단에서의 모든 성능을 QoS 조정을 해서 스마트하게 네트워크가 바뀐다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는 그런 세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MTM이라든지 IoT,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당뇨병이 있어요. 그러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거기에 있는 어떤 디바이스라고 연결이 돼서 여기에 뭐 염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이거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어느 정도의 건강에 임팩이 있다, 이런 형태의 시대가 스마트한 세대가 아닌 스마터한 세상이 이제는 올 거라는 얘기죠. 이게 5G의 가장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